밤 11시 30분. 대구 서부정류장을 떠난 버스는 목포를 향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김미숙 62세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삶은 저 불빛들처럼 의미 없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목포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 85세를 뵈러 가는 길. 살아생전 남편이 그토록 효도하고 싶어 했던 어머니였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1년에 2번 그녀를 이 야간버스에 오르게 했다. 휴, 나직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짐칸에 넣기엔 너무 귀중품이 든 낡은 여행 가방이 발치에 거슬렸다. 버스에 오를 때 이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다 큰 망신을 당할 뻔했다. 가냘픈 팔로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렸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가방은 무거웠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자 주위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도와드릴까요? 낮고 따뜻한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본 곳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깔끔한 인상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미숙은 당황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선반 위로 가방을 밀어 넣었다. 미숙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는 길이 힘드시겠어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 한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친절이었다. 자신의 지정석인 15번 창가 자리를 찾아앉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 역시 바로 옆 16번 좌석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버스는 출발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그였다. 목포까지 가시나 봅니다. 네, 어머님 보혜러요. 선생님은요? 고향에 벌초하러 갑니다. 몇 년째 혼자 다니네요. 아,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분도 혼자시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는 듯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흘렀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슬픔과 위로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30분쯤 지났을까. 실내등이 일제히 꺼지며 버스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승객 대부분은 등받이를 젖히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이 좀 세네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미숙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자신을 신경 써주는 그의 존재감이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 그녀 역시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옆자리에 그가 슬쩍 몸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느리게 자신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마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상했다. 무서워야 하는데, 소리치거나 몸을 피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여자로서의 모든 감각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3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은 척했던 감정이었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그녀의 무릎을 덮은 얇은 담요 위를 스쳤다. 깃털처럼 가볍고 망설임이 가득한 손길이었다.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숨소리까지 죽이며 깊이 잠든 척 연기를 계속했다.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담요 위에서 그녀의 허벅지 쪽으로 움직였다. 미숙은 아래 십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는 듯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다. 깨어 계시죠?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을 뜰 용기도 없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한 주문처럼 미숙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의 손가락이 더욱 대담하게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그녀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3년간 멈춰있던 몸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잊고 있던 감각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버스 안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손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미숙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달려간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양볼은 복숭아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미열에 젖은 눈동자는 혼란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62살의 나이에 과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자신이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미숙은 세면대의 차가운 물을 몇 번이나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 차려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김미숙,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차가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게소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미숙은 일부러 매점 주변을 서성였다. 버스로 돌아가 다시 그와 마주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고 얼굴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누군가 등 뒤에 다가와 섰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조용한 목소리에 미숙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벤치 쪽으로 미숙을 이끌었다. 나란히 앉으니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미숙은 말끝을 흐렸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제 이름은 황철수입니다. 65이고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에 미숙은 조금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의 솔직함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대구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니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철수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그의 눈빛은 진솔했다. 버스 안에서의 그 대담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어쩌면 그 상황은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숙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만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 한마디에 철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버스 기사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목포행 버스 출발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버스로 향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기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조명이 꺼지자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뒷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편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하나의 제안이자 신호였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른 승객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맨 뒷자리로 옮겼다. 다행히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은 버스의 다른 공간과 분리된 둘만의 작은 세상 같았다. 여기가 훨씬 아늑하네요. 철수는 자신이 가져온 담요를 펼쳐 미숙의 무릎을 덮어주고 자연스럽게 그 담요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손길은 아까보다 훨씬 자유롭고 대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손길보다 더 가슴을 뛰게 한 것은 그의 속삭임이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죽은 남편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여자로 사는 건 포기했었는데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나누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천을 느끼며 지난 세월의 상처를 위로했다. 목포까지 남은 3시간은 영원처럼 길면서도 찰나처럼 짧게 느껴졌다. 미숙 씨,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대구와 광주. 가깝지만은 않은 거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글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래,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 연락처라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 불빛을 켜고 번호를 교환했다. 화면에 황철수라는 이름 3글자가 저장되는 순간 버스 안에서의 하룻밤 인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심장을 채웠다. 철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가 모레 목포로 미숙 씨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벌초는 내일이면 끝납니다. 정말요?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둘만의 구체적인 약속이 잡혔다. 목포 터미널에 도착하기 30분 전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미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고 사람들을 따라 내리면서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모레 꼭 만나요. 연락할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철수 씨.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 미숙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철수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내내 그리고 3일간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도 미숙의 머릿속은 온통 철수 생각뿐이었다. 꿈만 같았던 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약속. 대구로 돌아가는 날, 그녀는 아들 성우 40세에게 전화해 저녁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했다. 반찬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남편의 유언을 아직 지키지 못해 아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 저녁 늦게 미숙의 집에 들른 성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목포는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할머니도 정정하시고 너는 가게 일 힘든 건 없니? 힘들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성구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 시작해서 결국은 자신의 힘든 사정과 돈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어머니, 이 집도 이제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거 팔고 그 돈으로 제 가게나 좀?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잖니.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야. 미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렸다. 성우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 들려던 미숙보다 빨랐다. 어머니 문자 왔는데요. 그가 화면을 보는 순간 미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 위에는 발신자 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 창이 떠 있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모레 목포에서 뵙겠습니다. 철수, 성우의 얼굴에서 피곤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미숙을 향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머니,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남자 누구예요? 이틀 후 목포는 거짓말처럼 화창했다. 미숙은 약속 장소인 유달산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하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설레면서도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있던 철수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 안 어둠 속에서보다 환한 햇살 아래에서 보니 그는 훨씬 더 인상이 좋고 든든해 보였다. 미숙 씨, 여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어가자 이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버스 안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철수는 건설 엔지니어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이야기, 병든 아내를 5년간 간병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택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미숙 역시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반찬 가게 이야기 하나뿐인 아들 성우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미숙은 확신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제 아들이 성우라고 있는데 40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요즘 사업이 힘든지 부쩍 예민해져서 그녀가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미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황급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넣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는 아니어서. 하지만 전화는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울렸다. 그때마다 미숙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으로 전화를 끊어야 했다. 철수는 애써 모른 척 해주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달콤한 시간이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했다. 저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기다리셔서. 벌써요? 아쉽네요. 철수는 진심으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숙을 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그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다. 미숙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제가 대구로 가도 될까요? 그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눈빛에 미숙의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거실이 너무 어둡고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을 켜자 소파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아들 성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성우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성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아, 그게 친구랑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친구라. 성구가 차갑게 비웃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봤어요. 어머니 친구 만난다는 얘기 못 들으셨다던데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자에 있던 그 철수라는 남자 만나고 오신 거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성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라. 좋은 분 뭘 보고요? 고작 버스에서 한 번 만난 남자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 순진한 거 이용해서 뭐 뜯어내려는 사기꾼일 줄 누가 압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미숙도 참지 않고 소리쳤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그녀였다. 그녀의 저항에 성구는 더욱 이성을 잃었다. 제가 뭘 몰라요? 뻔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거. 이 집이랑 아버지 가게 그거 보고 접근한 거 아니면 뭐겠어요? 성우의 입에서 나온 가시돋친 말들이 비수처럼 미숙의 가슴에 박혔다. 돈집 가게? 아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평생 어머니랑 저만 보고 사셨던 분인데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고요. 성우는 거실장 위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미숙은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니다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장 그 남자랑 끝내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싫다. 이건 내 인생이야. 너한테 허락받을 일 아니야. 미숙이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성구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어머니, 이거 놔, 봉.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이었다. 성구가 뿌리치는 미숙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 바람에 미숙의 손이 거실장 위를 쳤고 그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아버지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미숙과 성우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처참하게 깨진 액자로 향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 사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보다 산산조각 나버린 남편의 사진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다. 성우 역시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서린 눈으로 미숙을 노려보았다.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성우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미숙은 깨진 액자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은 깨진 남편의 액자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다. 유리파편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서진 액자를 신문지에 싸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마치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감추듯이. 아들 성우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다. 미숙이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차갑게 할 말 없으니 끊으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차가운 목소리 뒤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성우는 이미 그날 밤 분노에 차 할머니 이순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일러 바쳤던 것이다. 그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기꾼 같은 남자에게 빠져 집이랑 가게를 다 넘겨주게 생겼다고. 며칠 동안 미숙은 가게 일에만 몰두했다. 몸을 고되게 움직여야만 끔찍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다. 그 사이 황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숙 씨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그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목을 올감했다. 아니에요, 철수 씨. 그냥 가게 일이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다. 사건은 며칠 뒤 점심시간이라 가장 붐비던 시간에 터졌다.
미숙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입소문이 나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막 담근 겉절이를 통에 담고 있을 때였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한 노파가 들어섰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것처럼 굳은 얼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목포에 있어야 할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였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인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미숙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방금 막 고춧가루와 젓갈에 버무려져 아삭하게 숨이 살아있는 배추김치 한 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김치통을 미숙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엎어버렸다. 철퍽 끔찍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 국물과 배추잎이 미숙의 얼굴과 머리 하얀 위생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삭한 배추잎이 뺨에 달라붙고 맵고 짠 국물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갑게 타올랐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사내놈을 만나고 다녀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사 네가 어떻게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어. 미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김치 국물을 닦을 생각도 변명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동네 사람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모욕을 맞고 서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온 그녀의 인생이 시뻘건 김치와 함께 바닥으로 처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가게 문을 닫아버릴 줄 알아. 여편네가 지조도 없이. 순자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가게 안에 남은 것은 침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뿐이었다. 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게 문에 오늘 쉽니다. 팻말을 걸고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미숙은 몇 시간이고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깨끗이 씻었지만 온몸에 밴 김치 냄새와 함께 그날의 수치심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황철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설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증거처럼 보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짧은 문장 하나를 눌러보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자를 보낸 직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황철수라는 이름이 절박하게 깜빡였다. 미숙은 차마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었다. 다음날 미숙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커튼을 모두 치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뿐이었다. 남편과 결혼해서 성우를 낳고 함께 웃고 울며 반찬 가게를 일구었던 날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막막함.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찾아뵙고 가게를 지키는 것이 남은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황철수라는 남자가 폭풍처럼 그녀의 삶에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은
미숙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자신에게도 욕망과 설렘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와의 짧은 만남은 3년간 흑백으로 살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색깔을 칠해 주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의 분노, 시어머니의 저주,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작은 욕심이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은 평생 죽은 남편의 아내 성우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미숙은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황철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미숙 씨 전화 좀 받아요. 제발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해결합시다. 피하지 말아요, 우리. 문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던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숙이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대구에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게 앞에 와봤는데 문이 닫혀 있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저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그가 대구에 왔다고 이 상황에 무섭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심장 한구석이 미어지도록 아파왔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뇌리를 강하게 후려쳤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 핏기 없이 수척해진 얼굴 퉁퉁 부은 눈 깊게 파인 절망의 그림자.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모습인가?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시어머니의 호통에 무너져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 아들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제 남은 인생 단 한 번이라도 김미숙 자신을 위해 살아보면 안 되는 걸까? 갑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서러움이기도 했으며 아주 작은 오기이기도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황철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그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미숙 씨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로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가장 용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 씨, 우리 만나요. 네, 당연하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미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제 가게로 오세요. 그리고 제 아들 성구도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오늘 쉽니다. 팻말이 걸린 반찬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게의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김미숙은 가게의 중앙에 아들 성구와 황철수는 그 양옆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마치 법정의 피고인과 원고처럼 그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성우였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황철수 씨. 그렇습니다. 박성우 씨 되시죠?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꿍꿍이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히 들어요. 우리 어머니 당신 같은 사람이 넘볼 뿐 아니야. 평생 아버지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에 귀한 분한테 버스에서 만나자마자 무슨 짓을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 목적이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결국 돈이잖아. 이 가게랑 우리 집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철수는 모욕적인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우 씨, 나도 자식 키우는 아비요.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소. 나는 당신 어머니 김미숙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있소. 돈도 집도 아니오. 증명할 수 있어. 뭘로 증명할 건데? 성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자, 여기 5천만 원만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받고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걸로 당신 진심 증명해 보라고. 그것은 최후의 모욕이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미숙은 아들의 저열한 행동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까지 아들의 분노를 그저 참고만 있던 그녀였다.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모욕하는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철수에게 향했다. 그가 그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하지만 다음 행동을 한 것은 미숙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이 던져놓은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성우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겠지. 그러나 미숙은 철수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성우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한 여인의 분노이자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든 돈 봉투를 아들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퍽 두툼한 돈다발이 성우의 가슴을 치고 바닥으로 무력하게 떨어졌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래. 미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내 아버지 아내로 그리고 내 엄마로 살았다.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남편 병수발하고 너 키우고 이 가게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아들에게 다가섰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 집 이 가게 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내 거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그리고 내 마음, 내 남은 인생. 그것도 온전히 내 거야. 네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것은 미숙이 평생 처음으로 외치는 독립선언이었다. 선구는 어머니의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 결국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쾅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미숙과 철수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정적이 흘러얼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철수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정말 잘했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미숙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합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갑시다. 외롭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의 말에는 조급함이나 욕심이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제야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몇 달 후 주말 오후 대구역 플랫폼에 미숙과 철수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이 어려 있었다. 기차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숙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앞으로 좋은 곳 많이 다닙시다. 철수가 미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성우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지만 미숙은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 믿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보였다. 3년 전 어둡고 외로운 고속도로의 밤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예순이 넘어 다시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황혼을 묵묵히 비춰주는 따뜻한 등불과도 같았다. 미숙은 철수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